옛날 아주 먼 옛날에 흰 눈이 펑펑 쏟아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던 깊은 겨울밤이었습니다. 산짐승들도 추위에 떨며 굴 속으로 깊이 숨어들고 바람만이 거칠게 울부짖으며 나뭇가지를 흔들어대던 그 밤에 낯선 그림자 두 개가 산골 마을 어귀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루한 옷차림의 낡은 보찜을 하나씩 메고 있었는데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는 모양새가 영락없는 거지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칠성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앞장을 섰고 아내인 꽃부는 품 안에 무언가를 소중하게 감싸 안은 채 남편의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머리 위로 쌓이는 눈송이가 마치 무거운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불이 꺼진 집들이 대부분이었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릴 뿐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적막한 곳이었습니다. 칠성은 눈보라를 헤치며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다 쓰러져가는 초갓집을 발견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집은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지붕의 짚은 썩어 문드러졌고 흙벽은 여기저기 무너져 내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흉가나 다름없었지만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를 피하기에는 그마저도 감지덕지한 안식처였습니다. 칠성은 삐걱거리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거미줄이 가득한 방 한 구석을 대충 치운 뒤 아내 꽃분을 먼저 앉히고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땔감을 구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꽃분은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품에 안고 있던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혹여나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까봐 자신의 낡은 속옷을 벗어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끊임없이 뿜어져 나왔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품속의 존재를 향한 뜨거운 모성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칠성이 마른 나뭇가지와 집단 몇 개를 구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차갑게 식어있던 구들장이 아주 조금씩 미지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어 눈을 맵게 했지만 두 사람은 그 온기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하며 서로를 마주보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 작은 호롱불 하나를 켜놓자 그제야 꽃분은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강보를 조심스럽게 열어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아기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누더기 같은 겉사계 속에는 옥처럼 맑고 투명한 피부를 가진 갓난아기가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워 보는 이에 숨을 멎게 할 정도였습니다. 칠성은 거칠고 투박한 손을 옷자락에 몇 번이나 문질러 닦은 뒤에야 조심스럽게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칠성은 아기가 깰까봐 아주 작은 목소리로 꽃분에게 물을 데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꽃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챙겨온 깨진 바가지에 눈을 녹여 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허기진 상태였지만 자신들의 배고픔보다는 아기가 먹을 물을 먼저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아기는 배고픔도 모르는지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평온한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거지 부부는 자신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조차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궁이 앞을 지키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밀어 넣었고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방 안을 채우며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 끝자락 빈집 굴뚝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연기를 발견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어 귀신이 나올 것만 같던 그 집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호기심 많은 마을 아낙네들의 입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우물가에 모인 아낙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밤사이 들어온 낯선 이들에 대해 추측을 쏟아내기 바빴는데
개중에는 도둑일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고, 갈 곳 없는 떠돌이들이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일 거라는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싶어하는 오지랖 넓은 댁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슬금슬금 빈집 쪽으로 다가가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날이 밝자마자 밖으로 나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고 무너진 담벼락을 대충이나마 보수하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굽혀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는데, 비록 옷차림은 남루한 거지 꼴이었지만 그의 눈빛과 태도에는 알 수 없는 기품과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댁네 할머니는 칠성의 공손한 태도에 경계심을 조금 풀고는 혀를 차며 쯧쯧거리는 소리를 냈고, 이 추운 날씨에 어쩌자고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이런 험한 곳에 들어왔느냐며 걱정 반 타박 반의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칠성은 그저 머리를 조아리며 잠시 몸만 녹이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은혜는 잊지 않겠다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꽃부는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놀라 황급히 아기를 이불 깊숙이 숨기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아기가 혹시라도 울음을 터뜨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순하디 순해서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지 않으면 좀처럼 우는 법이 없었고, 꽃분의 간절한 바람대로 조용히 눈만 껌벅이며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꽃분은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검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고운 얼굴이 행여나 거친 바람에 상할까봐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틈새를 막고 또 막았습니다. 칠성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밥을 구걸하거나 장작 패는 일을 도와주고 품삯으로 곡식 몇 줌을 얻어오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거지가 들어왔다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칠성이 워낙 성실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내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칠성은 밥을 얻어먹을 때도 마루에 걸터앉지 않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먹을 정도로 예의를 차렸고, 얻은 밥의 절반은 꼭 남겨서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아내를 위해 밥을 남겨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지극한 부부애에 감탄하기도 하고 거지 주제에 유난을 떤다며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챙겨가는 밥이 아내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지중지 숨겨둔 아기를 위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칠성이 마을 어귀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마을의 촌장격인 김노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김노인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어른으로 낯선이가 마을에 들어와 사는 것을 묵인해주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김노인은 칠성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음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도끼질하는 폼이나 나무를 다루는 솜씨가 뼈대 있는 집안의 하인들이나 할 법한 숙련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칠성에게 어디서 왔으며 무슨 사연이 있어 이 추운 겨울에 어린 것을 데리고 떠돌아 다니느냐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어 살 길이 막막해 떠나왔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꽃부는 칠성이 밖에서 일을 하는 동안 집안에서 아기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는데, 그녀는 아기를 씻길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때국물이 흐르는 자신들과는 달리 아기의 피부는 뽀얗고 부드러웠으며 이목구비는 빚어놓은 듯 뚜렷하여 누가 봐도 귀한 집 자손임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꽃부는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가 없어 쌀을 곱게 갈아 만든 미음을 먹였는데, 아기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받아 먹으며 방긋방긋 웃어주어 꽃분의 시름을 잊게 해 주었습니다. 꽃분은 아기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글썽였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을에는 점차 거지 부부에 대한 소문이 무성해지기 시작했는데 특히 그들이 데리고 있는 아기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었습니다. 칠성과 꽃부는 아기를 꽁꽁 싸매고 다니며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기가 병신이라거나 흉측하게 생겨서 감추는 것이라고 수군댔습니다. 개구쟁이 아이들이 몰려와 창호지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려고 하면 꽃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이들을 쫓아냈고 그런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키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 하며 아기와 아내를 지키는 데에만 전념했습니다. 눈이 녹고 처마 밑에 고드름이 떨어지는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칠성은 무너진 담장을 고치기 위해 가을가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안악들이 빨래터에 모여 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칠성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몰락한 양반일 것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도망친 노비일 것이라고 했으며 심지어는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험담까지 오고 갔습니다. 칠성은 그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왔지만 못 들은 척 묵묵히 돌만 날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오직 아기를 무사히 키워내는 것만이 자신의 유일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자 칠성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고 꽃부는 아기를 자으며 나지막이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장가는 시골 안악들이 부르는 투박한 노래가 아니라 마치 궁중이나 대갓집에서나 들을 법한 우아하고 기품 있는 선율이었습니다. 칠성은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멈칫했다가 혹여나 누가 들을까봐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꽃부는 남편이 들어오자 노래를 멈추고 반갑게 맞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면서 더 이상 좁은 방 안에만 가둬둘 수 없게 되었고 아기의 옹알이 소리도 점점 커져서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기가 자랄수록 그 비범한 용모가 더욱 두드러져 누더기 옷으로 감춘다 해도 그 귀티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밤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이 아이가 자신들에게 찾아온 축복인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인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칠성과 꽃부는 늦은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날이 풀리면 다시 길을 떠나야 할지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이곳에 계속 머물러야 할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꽃부는 아기가 너무 어려서 다시 길 위에서 생활하는 것은 무리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칠성 역시 아기를 생각하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당분간 마을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그 결정이 불러올 파장에 대해서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하며 내일도 부디 평온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에는 유독 호기심이 많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봉순애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틈만 나면 칠성의 집 주위를 기웃거렸습니다. 봉순애는 칠성 부부가 먹는 음식, 찌꺼기나 빨래하는 옷가지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 그들의 비밀을 캐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꽃분이 빨래를 널 때 아기의 기저귀 천이 일반적인 무명천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운 천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의아해했습니다. 거지가 어디서 그런 천을 구했는지, 혹시 훔친 물건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봉순의 이러한 관심은 곧 마을 전체에 새로운 소문을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한편 아기는 칠성과 꽃분의 지극한 정성 덕분에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아기는 이제 제법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시도하며 방 안을 뒹굴어 다녔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칠성은 일하다가도 아기 생각만 하면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아기를 위해 나무를 깎아 작은 장난감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프로 폭신한 요를 엮어주기도 하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그들에게 아기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칠성이 마을에서 자리를 잡아가자 처음에는 경계하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그에게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밭갈이 지붕 이기, 우물 청소 등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품삯을 적게 주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칠성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찬했고 점차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평화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칠성 부부의 정체에 대한 의심과 호기심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 칠성은 장결의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쏘스라치게 놀라 일어났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어대자 꽃부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칠성은 급히 아기의 몸을 살폈습니다. 아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칠성은 약을 구할 돈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 찬물을 적신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며 밤새도록 간호했습니다. 칠성과 꽃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제발 아프지 말라고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기의 열은 씻은 듯이 내렸고 칠성 부부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아기를 더욱 애지중지하게 되었고 아기에게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밤새 담장을 넘어 마을로 퍼져나가는 바람에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집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에 아기가 있었어 라며 놀라워했고 아기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칠성은 더욱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기에 대해 물어보면 그저 먼 친척이 맡기고 간 아이라고 둘러대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아기가 뿜어내는 타고난 기품과 광채는 숨길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거지 부부의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는 아기의 고귀한 자태는 마치 진흙 속에 묻힌 보석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고 산과 들에 진달래가 만발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당에 내리쬐자 꽃부는 아기를 안고 툇마루에 앉아 볕을 쬐어주었습니다. 그때 마침 담장 너머를 지나가던 한 안악이 우연히 아기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지의 자식이라고는 믿을 없을 만큼 뽀얗고 잘생긴 아기의 얼굴은 보는 사람을 홀릴 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악은 마을로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칠성 부부의 집은 단순한 거지네 집이 아니라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 의문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칠성은 마을의 공기가 달라진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횟수가 잦아지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에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내 꽃분에게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아기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을에서 가장 입김이 센 마름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평온했던 상월 마을에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음을 예감하며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만이 고요히 비추는 마당에서 칠성은 아기가 잠든 방을 바라보며 다가올 시련에 대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골 마을에 벚꽃이 지고 싱그러운 녹음이 우거지는 초여름이 찾아오자 칠성과 꽃분이 머무는 낡은 초가집 주변에도 푸릇푸릇한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는 잎이 무성하게 돋아나 낡은 지붕을 가려주었고 마당 한 구석에 칠성이 심어놓은 상추와 고추 모종들도 제법 자리를 잡아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바뀌어온 세상이 활기로 가득 찼지만 거지 부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이제 기어다니는 것을 넘어 무언가를 잡고 일어서려고 엉덩이를 들썩거렸는데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칠성과 꽃분에게는 기쁨이자 동시에 커다란 걱정거리였습니다. 아기가 활발해질수록 그 존재를 좁은 방 안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방 문틈 사이로 새어나가는 아기의 맑은 웃음소리는 마치 숨겨둔 보물이 세상 밖으로 빛을 뿜어내는 것과 같아 부부는 행여나 그 빛이 탐욕스러운 이들의 눈에 띌까봐 밤낮으로 문단속을 하며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마을 우물가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물을 기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물동이를 이고 나온 아낙들이 삼삼오오 모여 칠성네 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예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의심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가을 건너에 사는 떡집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며칠 전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아기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더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피부가 마치 백옥처럼 하얗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여 떼국물이 흐르는 거지. 부부와는 도저히 핏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귀해 보였다고 침을 튀기며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아낙들도 맞장구를 치며 자신들도 칠성이 얻어가는 밥을 보면 콩이나 보리 같은 잡곡은 부부가 먹고 쌀밥만 골라 아기에게 먹이는 것을 보았다며 수상한 점들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마침내 마을의 지주인 최부자댁에 이를 도맡아 처리하는 마름 박서방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본래 심술이 고약하고 욕심이 많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었는데 그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칠성이 마을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가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터라 이번 소문은 그에게 칠성을 쫓아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곤방대를 길게 물고 거드름을 피우며 거지 주제에 양반 흉내를 내며 마을 물을 흐리는 놈들이라며 칠성 부부를 벼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서방은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며 칠성이 사는 빈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는 짐짓집 상태를 점검하는 척하며 마당으로 들어서서는 거만한 목소리로 칠성을 불러내어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을 공짜로 빌렸으면 고마운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지내야지 무슨 꿍꿍이가 있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느냐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던 칠성은 박서방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했지만 이내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나와 허리를 굽히며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칠성은 박서방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공손한 태도로 대했지만 박서방은 그런 칠성의 태도가 오히려 가식적이라며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대어 방 안에 있는 꽃분과 아기까지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칠성의 굽실거리는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툇마루로 성큼성큼 다가가 닫힌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려고 했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박서방의 앞을 가로막으며 아내는 아내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으니 제발 들어가지는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칠성의 필사적인 저지에 박서방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의 눈은 의심으로 더욱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아기의 냄새와 희미한 인기척을 감지하고는 분명 이 안에 자신들이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박서방은 칠성을 쏘아보며 내 놈들이 떳떳하다면 문을 못 열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고 그 웃음 뒤에는 칠성 부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시꺼먼 속내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서방은 노골적으로 칠성 부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들을 시켜 칠성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게 했고 칠성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몰래 집 주변을 기웃거리며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박서방의 눈치를 보느라 칠성에게 일감을 주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고 기껏 일을 시키고도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험한 말을 내뱉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칠성은 갑자기 차가워진 마을 인심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덕함 때문이라 여기며 묵묵히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쌀독은 점점 비어가고 아기에게 먹일 미움조차 끓이기 힘든 상황이 닥쳐오자 칠성의 어깨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한편 꽃부는 박서방이 다녀간 뒤로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았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꽃부는 칠성에게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이곳을 떠나자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칠성은 아기가 아직 어려 장거리 이동을 견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갈 곳도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그녀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칠성 역시 밤마다 잠든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지키려는 이 작은 생명이 과연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날씨가 화창한 어느 날 꽃부는 눅눅해진 아기의 옷가지와 이불을 마당에 널어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박서방이 빨랫줄에 걸린 아기의 강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람에 펄럭이는 강보 자락에서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실 문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서민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든 고급 비단의 수노인 것으로 거지 부부가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담장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 강보가 양반께서 귀한 자손이 태어났을 때나 쓰는 물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고 이제야 칠성 부부의 약점을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은 곧바로 마을 주막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본 것을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칠성 부부가 어디선가 양반집 아이를 훔쳐와 숨겨두고 있는 유괴범이거나 큰 도둑질을 하고 도망친 죄인들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박서방의 구체적인 설명과 확신에 찬 태도에 동요하기 시작했고 거지 부부에 대한 동정심은 순식간에 의심과 적개심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칠성 부부가 자신들의 마을에 숨어들어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며 수군거렸고 당장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의 최고 어른인 왕할머니는 혀를 차며 박서방을 나무랐습니다. 왕할머니는 칠성 부부가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 눈빛이 맑고 행동이 바른 사람들인데 섣불리 사람을 의심하고 모함해서는 안 된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는 박서방에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라며 경고했지만 이미 탐욕과 공명심에 눈이 먼 박서방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왕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지팡이를 짚고 칠성의 집을 찾아가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칠성은 왕 할머니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을 붉히며 감사를 표했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칠성은 그날 밤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기의 비단 강보와 베넷 저고리를 깊숙한 곳에 숨기고 대신 낡은 무명천으로 아기를 감싸 놓았습니다. 꽃부는 두려움에 떨며 칠성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먹였지만 칠성은 흔들리는 아내를 다독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아기만은 반드시 지켜내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를 올렸는데 그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아기의 평안을 비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드는 소리가 마치 들이닥칠 불행을 예고하는 듯하여 두 사람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은 마을 청년들을 대동하고 다시 칠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집을 샅샅이 뒤져 증거를 찾아내고 그들을 관에 고발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박서방은 칠성에게 내 이놈들 어디서 귀한 집 자식을 훔쳐다가 거짓골을 만들고 있느냐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아 결백을 주장하며 우리는 그저 버려진 생명을 거두었을 뿐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칠성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청년들에게 당장 방안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들이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가려 하자 칠성은 온몸을 던져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소란통에 방 안에 있던 아기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일반적인 아이들의 울음과는 달리 맑고 카랑카랑하여 듣는 이의 가슴을 파고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칠성네 집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마당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고 박서방은 기세등등하여 칠성을 발로 걷어차며 비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칠성은 구타를 당하면서도 문고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았고 그의 입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왕할머니가 사람들 틈을 헤치고 들어와 박서방의 앞을 막아서며 고함을 쳤습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죄 없는 사람을 이리 핍박하면 천벌을 받는다. 왕할머니의 섯을 퍼런 일갈에 청년들은 멈칫하며 뒤로 물러섰고 박서방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왕할머니는 칠성을 일으켜서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고 겁에 질린 꽃분에게 물을 가져다 주라며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왕할머니의 중재로 소라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박서방은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씩씩거리며 두고 보자. 내 반드시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가고 칠성 부부에게 다시 정막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닌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칠성은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속은 숫덩이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숨을 곳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었고 박서방은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아기가 잠든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이 아이와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은 아닌지 불길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꽃부는 밤새 아기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처음 만났던 그 눈 내리는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차가운 강가에 버려져 죽어가던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따스한 청과 벅찬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거지 신세였지만 아기를 키우며 느꼈던 행복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꽃부는 아기에게 미안하다 못난 부모를 만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라고 속삭이며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아기의 볼에 떨어지자 아기는 꿈속에서도 무언가 느끼는 듯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박서방이 관에 사람을 보내 칠성 부부를 신고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포졸들이 들이닥쳐 칠성 부부를 잡아갈 것이라며 수군거렸고 칠성 내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칠성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앉아서 당하느니 차라리 야반도주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풀어놓은 감시의 눈길이 사방에 깔려 있어 도망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지막으로 아기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쌀독바닥을 긁어모은 쌀로 하얀 쌀밥을 짓고 텃밭에서 뜯은 아욱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이것이 아기에게 먹이는 마지막 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성의 손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꽃부는 밥상을 차리며 연신 눈물을 훔쳤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기는 영문도 모른 채 밥냄새에 신이 나 온가리를 해댔습니다. 세 식구가 둘러앉은 밥상은 초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깊고 진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저녁이 되자 마을 어귀에서 낯선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들을 수 없는 요란한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왔습니다. 멀리서 횃불을 든 무리들이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 규모가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박서방은 관에서 포졸들이 온 것이라 확신하고 신이 나서 뛰쳐나갔습니다. 칠성 부부도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입구에 서서 횃불 행렬을 맞이하며 비굴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나으리들, 이쪽입니다. 저기 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도둑놈들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앞장을 섰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포졸들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을 한 가마와 무장을 한 호위 무사들, 그리고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위험에 눌린 박서방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행렬은 정확히 칠성네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렸는데 그의 눈빛은 매섭고도 슬퍼 보였습니다. 노인은 칠성의 집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여기가 맞느냐? 라고 곁에 있는 수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원은 고개를 숙이며 예, 대감마님.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칠성과 꽃부는 밖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에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낯선 방문자들은 누구이며 칠성 부부와 아기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 것인지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상월 마을에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대낮처럼 환한 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개들조차 낯선 위압감에 짓눌려 짖는 것을 멈추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비단 가마에서 내린 백발의 대감은 지팡이에 의지해 칠성의 집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청은망은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했습니다. 대감의 뒤를 따르는 호위 무사들은 허리에 긴 칼을 차고 서슬퍼런 눈빛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칠성의 집을 에워싼 횃불의 열기는 차가운 밤 공기를 뜨겁게 달구었지만
정작 집 안에 있는 칠성과 꽃분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감의 앞으로 달려나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는 특유의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대감마님, 이놈들이 바로 남의 집 귀한 자식을 훔쳐다 숨겨놓은 파렴치한 도둑놈들입니다. 라고 고자질했습니다. 박서방은 자신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사들이 들이닥쳐 칠성 부부를 포박할 것이라 기대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큰 공을 세웠으니 두둑한 포상을 받을 것이라는 헛된 꿈에 부풀어 있었고 칠성 부부가 끌려가는 꼴을 볼 생각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박서방의 말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오직 굳게 닫힌 칠성의 방문만을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감의 침묵이 길어지자 박서방은 당황하여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안에 훔친 물건과 아이가 있습니다. 당장 끌어내어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박서방의 목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울려 퍼지자 대감의 곁에 서 있던 호위 무사대장이 칼자루를 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물러가라. 대감마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입을 놀리는 자는 용서치 않겠다. 무사의 서늘한 경고에 박서방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감은 그제야 박서방을 흘깃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어 박서방은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던 칠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꽃분의 어깨를 감싸쥐며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소.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하늘이 도와주실 것이오. 라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꽃분은 두려움에 고개를 저으며 아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지만 칠성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칠성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방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마당을 가득 메운 횃불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세 식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추었습니다. 칠성은 꽃분과 아기를 등 뒤로 보호하며 툇마루로 나서서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대감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옷은 누더기였지만 그의 태도는 비굴하지 않았고 당당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또박또박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이 집에 머무는 칠성이라 하옵니다. 비천한 몸이오나 저희는 결코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아이를 유괴한 적이 없습니다. 칠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서방이 다시 끼어들며 거짓말 마라.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금실로 수놓은 비단 강보를 숨기고 있지 않느냐라고 소리쳤습니다. 대감은 박서방의 말에 귀가 솔깃한 듯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대감은 지팡이를 들어 칠성을 가리키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자의 말이 사실이냐? 내 놈이 비단 강보를 가지고 있느냐? 대감의 목소리는 위엄이 있어 칠성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고 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훔친 것이 아니옵니다. 칠성의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박서방은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저놈들은 도둑이다. 라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 강보는 아이와 함께 저희에게 온 것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죽어가던 아이를 살린 것입니다. 대감은 칠성의 진실된 눈빛에 무언가를 느꼈는지 박서방을 손짓으로 제지하며 이야기를 계속해보라고 명령했습니다.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고 그날 밤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겨울밤 얼어붙은 강가에서 들려오던 희미한 아기 울음소리부터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겨울 몹시도 춥고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먹을 것을 구하러 강가를 지나는데 갈대밭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눈 속에 파묻힌 작은 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핏덩이 같은 아기가 파랗게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소란스럽던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칠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아낙네들 중에는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꽃부는 툇마루에 앉아 아기를 안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기는 얇은 비단 강보에 쌓여 있었지만 이미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아기가 죽은 줄 알았으나 가슴에 귀를 대보니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아기를 감싸고 품에 안아 천을 나누며 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오며 아기의 온몸을 녹이고 눈을 녹인 물을 먹여 겨우 숨을 붙여놓았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대감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잡고 있던 지팡이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희는 가난하여 줄 것이 없어 미움조차 제대로 먹이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이 아이는 하늘이 저희에게 맡긴 생명이라 여기고 친자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키웠습니다. 비단 강보는 아이의 부모를 찾게 되면 돌려주기 위해 소중히 간직해 왔을 뿐 결코 탐하여 가진 것이 아니옵니다. 칠성은 말을 마치고 다시 한번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제 목숨은 거두셔도 좋으나 부디 이 아이와 제 아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칠성의 절절한 호소에 왕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노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혀를 찼습니다. 박서방은 분위기가 칠성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조바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저놈의 혀가 뱀처럼 간사하구나. 거짓으로 꾸며대어 죄를 피하려는 수작이다.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고 악을 썼습니다. 그때 대감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라. 그래, 증거가 있어야지. 대감은 꽃분에게 시선을 돌리며 안악은 그 아이를 이리 데려오라. 그리고 그 비단 강보도 함께 내놓아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꽃분은 칠성을 바라보았고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심하라는 듯 눈짓을 보냈습니다. 꽃분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강보를 꺼내 대감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횃불빛을 받은 비단 강보는 금실로 수놓아진 화려한 문양을 드러내며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붉은 바탕에 금색 실로 용과 구름이 정교하게 수놓아진 최고급 비단이었는데 한눈에 보아도 왕실이나 고위 관료 집안의 물건임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화려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저런 귀한 물건이 거진의 집에 있었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커졌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강보의 한쪽 끝에 수놓아진 작은 글귀에 고정되었습니다. 대감은 그 글귀를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무사가 급히 대감을 부축했지만 대감은 손을 내저으며 강보를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이것은... 대감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혈육을 찾은 자만이 낼 수 있는 깊은 슬픔과 환희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대감의 반응에 당황하여 눈만 껌벅거릴 뿐이었습니다. 대감은 강보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잠결에 깬 아기는 낯선 노인의 손길에도 울지 않고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아기의 맑은 눈동자와 마주친 대감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내 새끼, 내 손주야. 살아있었구나. 정말로 살아있었어. 대감의 오열에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사태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깨닫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꽃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아 벌을 줄 것이라 생각했던 대감이 아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이를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꽃분은 입술을 깨물며 솟구치는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대감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어 칠성과 꽃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와는 달리 따뜻하고 자애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네들이 이 아이를 살렸는가? 대감의 물음에 칠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 얼어 죽어가던 내 손주를 거두어 먹이고 입히고 살려내었는가? 칠성은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칠성 부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감은 무릎을 꿇고 칠성 부부에게 큰 절을 올리려 했습니다. 주변의 무사들과 마을 사람들이 놀라 대감마님 하고 소리쳤지만 대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칠성과 꽃분은 소스라치게 놀라 맞절을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이러시면 아니도옵니다. 천한 저희들에게 어찌 이러십니까? 칠성의 외침에 대감은 칠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자네들은 천한 거지가 아니다. 내 집안의 대를 잇게 해준 은인이요. 죽은 아들이 남긴 유일한 핏줄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다. 내 어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감의 진심 어린 말에 칠성과 꽃분은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마당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서방이 눈치 없이 끼어들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속지 마십시오. 저놈들이 아이를 훔쳐간 뒤 부모를 해치고 몰래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놈들의 말을 어찌 다 믿으십니까? 박서방의 말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찬물과도 같았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까 칠성을 바라보던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염라대왕의 눈빛처럼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은인을 모함하고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힌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대감의 호통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지자 박서방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저 강보에 적힌 글귀는 우리 가문의 비전으로 오직 직계자손에게만 전해지는 것이다. 또한 내 며느리가 난리통에 아이를 안고 피난을 가다가 강가에서 실족하여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다. 자네들이 아이를 훔친 것이 아니라 구했다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다. 대감의 명쾌한 설명에 모든 의혹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땅에 쳐박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대감은 호위무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기 저 흉악한 혀를 놀리는 자를 당장 끌어내라. 내 은인을 핍박하고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한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무사들이 박서방의 양팔을 붙잡고 질질 끌고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통쾌하다는 듯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박서방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 칠성 부부의 억울함도 말끔히 씻겨 내려갔습니다. 대감은 다시 칠성 부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품에 안고 있던 아기를 조심스럽게 꽃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꽃분은 놀란 눈으로 대감을 바라보았고 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나보다 자네 품을 더 찾는구려.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이야기를 나누세. 대감의 배려에 칠성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기는 꽃분의 품에 안기자마자 칭얼거림을 멈추고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의 집 마당에는 횃불 대신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대감과 그 일행은 마을 회관으로 거처를 옮겼고 칠성 부부는 다시 세 식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전혀 다른 공기가 집 안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벅찬 감동과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채워졌습니다. 칠성은 잠든 아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꽃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복덩이가 진짜 복을 불러왔나 보. 꽃분은 눈물 젖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꿈만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감이 아기를 데려가면 이제 텅 빈 집에 둘만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마음을 읽은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합시다. 오늘은 우리 아기가 무사한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소.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잠을 청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고요하게 들려오고 내일 닥쳐올 새로운 운명을 예고하는 듯 바람이 부드럽게 문풍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의 공기는 어제와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상월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사람들은 부스스 눈을 비비며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라면 각자 밭으로 일하러 나가기 바빴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아무도 일터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넓은 마당에는 이미 대감마님의 하인들과 호위 무사들이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있었고 그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된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밤사이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칠성 부부와 박서방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궁금해하며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박서방이 포승줄에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묘한 통쾌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대감마님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마당 중앙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하면서도 기품이 넘쳐 흘렀고 그저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감의 옆에는 칠성과 꽃분이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어제까지 누더기를 걸치고 멸시받던 거지. 부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감이 하사한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있어 제법 번듯해 보였습니다. 대감은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밤에 있었던 일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죄 지은 자를 벌하며 덕을 베푼 자를 치하하고자 하니 모두 귀를 기울이라. 대감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대감은 먼저 포승줄에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는 박서방을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너는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마름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탐욕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일을 모함하였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박서방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그동안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고 칠성 부부와 같은 선량한 이들을 핍박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 너 같은 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니 관하로 넘겨 국법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게 할 것이다. 대감의 판결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박서방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단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박서방이 끌려나간 후
대감은 온화한 표정으로 칠성과 꽃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들이다. 내 잃어버린 손자를 친자식처럼 거두어 살려주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변명하기보다 아이를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니 이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의로움이다. 대감의 칭찬에 칠성과 꽃분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겉모습만 보고 칠성 부부를 판단했던 것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거지라고 무시했는데 진짜 양반은 저 사람들이었네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왕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칠성 부부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너희들도 듣거라.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려 이웃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부가 없었다면 내 손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우리 가문의 대는 끊겼을 것이다. 너희는 이 부부를 귀감으로 삼아 앞으로는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도록 하라. 대감의 훈계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명심하겠습니다, 대감마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로써 칠성 부부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의심은 깨끗이 씻겨 내려갔고 그들은 더 이상 마을의 이방인이 아닌 존경받는 은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마무리되자 대감은 칠성 부부를 자신의 숙소로 따로 불렀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대감은 칠성에게 자네들이 내 손자를 이토록 건강하게 키워주어 고맙네. 이제 아이를 데리고 한양으로 올라가려 하는데 자네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라고 물었습니다. 칠성과 꽃분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연히 그리하셔야지요. 아이는 본래 대감마님의 핏줄이니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저희 같은 미천한 것들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은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꽃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습니다. 대감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듯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칠성 부부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한양으로 데려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감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이에게는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갖추어야 할 것도 많네. 내 자네들에게 섭섭지 않게 보상을 할 터이니 부디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를 보내주게. 칠성은 눈물을 삼키며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모습에 대감은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과 꽃분은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꽃분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기의 옷가지들을 꺼내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겠습니다. 비록 낡고 기운 자국이 있는 옷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꽃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소중한 추억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처음 입었던 베넷 저고리 칠성이 지프로 엮어 만든 신발 나무를 깎아 만든 장난감 등을 보따리에 싸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가 한양 가서도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쑥쑥 커야 한다. 할아버님 말씀 잘 듣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꽃분은 마치 아기가 알아듣기라도 하는 것처럼 중얼거리며 짐을 챙겼습니다. 아기는 영문도 모른 채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꽃분의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며 장난을 쳤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나가 아기를 태우고 놀던 낡은 수레를 손질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수레를 쓸 일은 없겠지만
마지막으로 아기가 타고 놀 수 있도록 깨끗이 닦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그는 수레바퀴를 돌리며 지난 추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아기를 태우고 마을길을 산책하던 일, 아기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감격 아플 때 밤새 업고 뛰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술의 손잡이를 적셨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디 우리 아기가 행복하기를, 우리 같은 부모는 잊고 훌륭하게 자라기를. 칠성의 기도는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칠성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계란, 꾸러미, 떡, 과일 등을 들고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칠성을 구박했던 봉순애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이복에 내가 그동안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미안하네. 이거 우리 닭이 낳은 알인데 아기 가는 길에 먹이게나.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사과를 웃으며 받아주었고 지난 일은 다 잊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넓은 아량에 감동하며 진정한 어른은 나이나 신분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칠성네 집 마당은 이별을 앞둔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뜻한 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저녁 무렵 대감마님이 보낸 하인들이 산의 진미가 가득 담긴 상을 들고 칠성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대감이 마을 사람들과 칠성 부부를 위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마을 전체에 퍼지자 침울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칠성과 꽃부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음식들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감은 칠성에게 술 한 잔을 권하며 오늘 밤은 아무 걱정 말고 마음껏 들게. 자네들이 베푼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 작은 정성이네. 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으며 대감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잔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고기 산적을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비록 칠성 부부에게는 내일이면 닥쳐올 이별이 가슴 아팠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왕할머니는 칠성의 손을 잡고 자네가 덕을 쌓아서 마을에 이런 경사가 생긴 게야. 복받을 걸세 안 복받고 말고.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꽃부는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며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 아기의 얼굴을 눈에 담고 또 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잔치는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고 칠성 부부와 아기 그리고 대감만이 남았습니다. 대감은 술기운이 조금 오른 얼굴로 칠성 부부가 사는 방안을 찬찬히 둘러보았습니다. 찢어진 문풍지 글 을린 천장, 얇은 이불 하나가 전부인 살림살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감은 이토록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이를 구김살 없이 밝게 키워낸 칠성 부부의 정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내 반드시 보답을 하리라고 다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칠성과 꽃부는 아기를 재우기 위해 자리에 누웠습니다. 평소라면 금방 잠들었을 아기도 뭔가 분위기가 다른 것을 느꼈는지 자꾸만 눈을 뜨고 엄마 아빠를 쳐다보았습니다. 꽃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꽃분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떨렸지만 아기는 그 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칠성은 잠든 아기의 작은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싸쥐고 밤새도록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시간이 이대로 멈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이 작은 손을 놓아야 한다는 사실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대감은 밖에서 들려오는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었지만 대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를 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은인인 칠성 부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옆에 서 있는 집사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네가 보기에 저 부부가 아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가?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아이가 저 부부의 목숨줄과도 같아 보입니다. 아이를 떼어놓는 것은 저들에게 죽음과도 같은 고통일 것입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결심한 듯 눈빛을 빛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려는데 인기척을 느낀 대감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가 보구려. 대감의 말에 칠성은 멋쩍게 웃으며 담뱃대를 내려놓았습니다. 예, 내일이면 도련님을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만감이 교차해서 그렇습니다. 대감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 혹시 한양에 가본 적이 있는가? 칠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상호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대감은 빙그레 웃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한양 구경이나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나? 내 집이 꽤 넓어서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빈방도 많다네. 칠성은 대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얼른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대감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손자가 자네들을 친부모처럼 따르는데 억지로 떼어놓으려면 아이가 병이 날까 걱정이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자네들이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아이를 계속 돌봐주면 어떻겠나. 물론 신부는 내 집안의 식구로 대우해 줄 것이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자네들을 양부모로 모시게 할 생각일세. 칠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지가 양반집의 식구가 된다니 그것도 대감마님의 제안으로 말입니다. 칠성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대감을 쳐다보았습니다. 대감의 제안은 칠성 부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아기와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 식구로 받아주겠다니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감 앞에 넙죽 절을 했습니다. 대감마님 정말이십니까? 정말 저희가 도련님 곁에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대감은 칠성을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자네들은 내 손자의 생명의 은인이니 내 자식이나 다름없네.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말고 나와 함께 편안하게 살아보세.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듣고 있던 꽃분도 칠성이 들어오자 그를 얼싸안고 소리 없는 환호를 질렀습니다. 여보 들었어요. 우리 아기랑 안 헤어져도 된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칠성은 벅차오르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아내가 있는 방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거지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기의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마당의 촛불을 일렁이게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갑고 매섭게 느껴지던 바람이 오늘은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칠성네 집 지붕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듯 유난히 밝고 환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지 않고 곤히 잠든 평화로운 밤, 칠성과 꽃부는 아기의 양옆에 누워
서로의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들은 아기와 함께 웃으며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련과 고통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은 어제와는 또 다른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대감마님의 행렬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서두르자 마을 사람들은 아쉬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과 꽃분은 대감마님이 하사하신 비단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번듯하고 고운지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어제까지 헌옷을 입고 다니던 거지 부부였다는 사실조차 잊을 정도였습니다. 꽃분의 품에 안긴 아기 도련님은 색동저고리를 입고 방실방실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동자가 논이는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 부부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고 개중에는 그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눈물을 훔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왕할머니는 꽃분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하며 가서도 몸 건강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 잊지 말게나 하며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대감마님은 떠나기 전 마을 촌장인 김노인을 불러 금덩이와 곡식 자루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손자를 지켜준 마을 사람들에 대한 작은 보답이네. 그리고 저 흉가는 헐어내고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정자를 짓도록 하게. 내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것이니 그때까지 마을을 잘 부탁하네. 대감의 넉넉한 인심의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하며 감읍했습니다. 칠성과 꽃분도 정들었던 마을, 그리고 자신들을 품어주었던 낡은 초가집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비록 춥고 배고픈 시절을 보냈던 곳이지만 그곳은 그들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선물해준 평생 잊지 못할 보금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리라 다짐하며 감에 올랐습니다. 행렬이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칠성 부부도 가마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지만 대감의 배려 덕분에 칠성 부부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생 처음 보는 바깥 세상 구경에 눈을 떼지 못했고 아기 도련님도 신기한 듯 연신 온가리를 해댔습니다. 칠성은 흔들리는 가마 안에서 꽃분의 손을 잡으며 여보, 우리가 정말 한양으로 가는구려. 꿈만 같소. 라고 속삭였고 꽃분은 행복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고단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하자 칠성 부부는 대감마님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대문은 마을의 성문처럼 높았고 안채와 사랑채가 겹겹이 이어져 있어 마치 미로와 같았습니다. 대감은 집안의 모든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칠성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들은 내 손자의 생명의 은인이니 모두 예를 갖추어 깍듯이 모시도록 하라. 대감의 엄명에 하인들은 칠성 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고 칠성과 꽃분은 얼떨떨하면서도 가슴 벅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감의 배려로 별채에 머물며 아기 도련님을 계속 돌보게 되었는데 비단 금침이 깔린 따뜻한 방과 산해진 미가 끊이지 않는 밥상은 그들이 평생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호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아기 도련님은 무럭무럭 자라 걸음마를 시작하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과 꽃분은 대감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 같은 그 산골 마을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한양의 생활도 좋았지만 흙냄새 맡으며 땀 흘려 일을 하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던 소박한 삶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칠성은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을의 왕 할머니와 김노인 그리고 짓궂었던 아이들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꽃분 역시 아기 도련님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옛날에 엄마 아빠가 살던 상월 마을에는
하며 추억을 꺼내놓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대감마님이 칠성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대감은 칠성의 표정에서 숨길 수 없는 향수병을 읽어낸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통 웃질 않는구려. 한양 생활이 답답한가? 칠성은 죄송한 마음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닙니다, 대감마님. 그저 분에 넘치는 호강을 누리다 보니 옛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릎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손자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네. 한양의 복잡한 예법 속에 가두어 두기보다는 자네들이 키웠던 그 방식대로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게 하는 것이 좋겠어. 대감은 칠성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들이 살던 그 상골 마을에 큰 집을 지어줄 테니 자네들이 그곳으로 내려가 내 손자를 돌보며 집을 관리해 주겠나. 나는 정무 때문에 한양에 있어야 하지만 손자는 자네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해 보일세. 칠성은 대감의 말에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니 그것도 도련님과 함께 말입니다. 칠성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대감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다해 도련님을 지키고 바르게 키우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대감의 명으로 산골 마을에는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목수들이 모여들었고 질 좋은 소나무와 기와가 끊임없이 운반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내가 살던 빈집터에 궁궐 같은 기와집이 들어서는 것을 보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 달 후 마침내 웅장한 기와집이 완성되었고 칠성 부부와 아기 도련님은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행색이 아니라 금이환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며 그들을 환영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반겨주었습니다. 칠성과 꽃부는 마을 사람들의 환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왕할머니를 찾아가 큰 절을 올렸고 왕할머니는 아이고 내 새끼들 정말 잘 되었어. 하늘이 도운 게야 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성은 마을 잔치를 열어 소를 잡고 술과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저희가 없을 때 마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베풀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칠성의 겸손함과 넉넉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칠성은 거지 칠성이 아니라 마을에 존경받는 칠성 어르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기와집은 99칸이나 되는 큰 저택이었지만 칠성 부부는 대문이나 담장을 높이지 않고 늘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배고픈 나그네가 지나가면 불러서 밥을 먹여보내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꽃부는 마을 안악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쳐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재를 구해다 주며 덕을 쌓았습니다. 그들의 선행은 인근 고을에까지 소문이 자자하여 사람들은 그 집을 적성아 복을 쌓는 집라고 불렀습니다. 아기 도련님 또한 칠성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며 겸손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도련님은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틈만 나면 칠성 부부가 있는 상골 마을로 내려와 효도를 다했습니다. 도련님은 칠성과 꽃분을 친부모 이상으로 공경하며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칠성과 꽃분은 훌륭하게 자란 도련님을 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도련님은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자
하늘이 내려준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겨울이 찾아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칠성과 꽃분이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던 그날처럼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차가운 냉골이 아닌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따스한 방 안의 온기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도련님이 한양에서 보내온 비단옷과 맛있는 간식들이 쌓여 있어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습니다. 칠성이 화로에 불을 뒤적이며 꽃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기억나오? 우리가 처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저 눈보라 속에서 오들오들 떨며 들어왔던 그날 말이오. 꽃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어찌 있겠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복덩이 덕분에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호강하며 사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주름진 손을 맞잡고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고단했던 거지 시절부터 도련님을 만나고 겪었던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꽃분은 문득 생각난 듯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우리가 그때 강가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못 듣고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칠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하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끄셨겠지.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라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만나야 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는 법이니 말이오. 칠성의 말에 꽃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가고 방 안에는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행복한 숨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달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마당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정자나무에도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하얀 옷을 입은 신선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세상이로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 마당 눈을 쓸고 도련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 방을 더 따뜻하게 데워놓아야겠어. 칠성은 창문을 닫고 다시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꽃분은 이미 곤히 잠들어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이불을 덮어주고 호롱불을 끄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했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귀한 생명을 지켜내고 결국에는 그 복을 받아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부자가 된 거지. 부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오래 남게 되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서 들려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들의 삶은 영원히 식지 않는 온기로 우리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칠성 부부와 아기 도련님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기와집처럼 당신의 꿈속에도 따뜻하고 포근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은 모두 저 눈보라 속에 날려보내고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